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개묘년인가요? 개묘년? 토끼의 해가 밝았는데 사실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때가 새해라고 느끼진 않고 임용시험 종강할 때 그때가 연말로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1년이 갔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사실은 우리 심정적으로는 벌써 한 달이 갔어. 근데 이제 아무튼 오늘부터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임용 강의 집중반에서 내가 첫 번째고 내일이 이제 교육론 모레 이제 법 하는데 일단 만나서 반갑고 아무튼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학원 게시판이 있으니까 우리 온라인 듣는 분들도 반갑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게시판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교재 전체를 다 하진 않습니다. 다 하진 않고 이번 집중반에서 작년도 마찬가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기출 문제가 이제 출제된 영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출제된 느꼈을 때 이제 요번에 올해 2023학년도 출제 문제도 보면 내가 봤을 때도 느낀 건데 그 작년도 마찬가지고 경제를 출제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굉장히 공들여서 출제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뭐를 짜내고 고민하고 이런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듯 싶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내용 충실하게 하게 되면 다 답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재 속에는 여지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과감히 뺄 겁니다. 빼고 기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던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해서 경제학을 처음 하는 사람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미분법은 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미분. 그래서 미분이 약간 필요하고 우리가 수학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경제학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필요한 수학은 수학이 아닙니다. 그냥 산수야, 산수. 산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는 수학을 못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제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설명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교재에 상당한 양의 기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우리가 함께 하나 빠뜨리지 않고 함께 다 다룰 겁니다. 물론 나중에 또 기출 과정들하고는 또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이 교재 속에 있는 거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분들은 과감하게 스킵을 하겠다. 그리고 출제된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기본에서부터 심화까지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겉표지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죠. 그 강아지 있잖아, 그 디자인. 이게 여러분들 어떤 그 종류의 강아지인지 알아요? 닥스훈트, 닥스훈트, 닥스훈트. 왜 닥스훈트를 넣었을까요? 그래, 맞아요. 우리 집에 까만 닥스훈트가 있어요. 올해 16살.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이게 옵니다. 작년도부터 급격히 이렇게 안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현관문만 열리면 와가지고 얘가 길잖아. 하도 꼬리를 쳐가지고 몸이 C자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요즘엔 들어와도 모르고 와가지고 이렇게 와야지만 이제 또는 이제 몰래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손 씻으니까 갑자기 있다가 내 후각 냄새로 이제 따라와가지고 왔으니 오면에 그때 이제 짖고 하는데 우리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혹시 반려견 키우는 사람 있나? 뭐 어떤 견종? 포메. 포메가 우리 강아지 이름이 쪼꼬인데 쪼꼬한테 의문의 일패를 준 친구입니다. 우리 강아지가 이제 알지만 다리 짧고 허리 길지 않습니까? 그럼 지나가면 이제 시선을 강탈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귀엽다고. 근데 이제 양재천에 한번 갔는데 그 벚꽃 내릴 때 이렇게 가니까 우리 강아지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귀엽다 귀엽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쏠리더라고. 딱 보니까 커팅한 폼에 그 커팅을 좀 동그랗게 만든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우리 강아지 졌어. 폼이구나. 아무튼 뭐 그렇게 주는 정도로 하고 수업은
천천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부분은 예컨대 뭐 1시간 20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45분을 끝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딱딱 무슨 뭐 50분을 맞춰서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이 올해 그 치르게 될 시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내 바람입니다. 자, 우선 4쪽을 보시게 되면은 4쪽 펴시다. 자, 거기 첫 번째 테마로서 희소성과 경제 문제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봐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임용 영역이 5개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제 경제, 법, 정치, 사회문화, 그다음에 교육론. 근데 그 중에서 경제라는 과목이 만약에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하고. 그렇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죠? 항상 우리 인간들이 삶 속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환율할 때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카셀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학자가 아주 중요한 것을 명제를 던진단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곳에 사는 사람든지 간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 소리죠. 그렇죠? 욕망은 굉장히 무한하단 말이죠. 욕망이 무한하다. 욕망이 무한해요. 자, 그래서 글씨 한번 크기 확인할까요? 자, 글씨 크기 괜찮습니까? 모니터 괜찮아요? 됐어요? 욕망이 무한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한하냐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바다는 메워도 인간의 욕심은 메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낌 뭐죠? 그렇죠? 자, 한번 질문 던져볼게. 바다 메울 수 있어요? 바다 메울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지, 그렇지? 아무튼 뭐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하더라도 일단은 뭐 끝이 유한하니까 메울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바다를 메우는 계획을 체결하게 되면 그것은 법에서 불능이니까 무효죠, 알죠? 그렇죠? 아무튼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물리적으로 가능한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법적으로 이게 불능이라는 말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법에서도 바로 뭡니까? 이걸 무효 처리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설령 그 바다를 메울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메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명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와 같은 무한한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필요한데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겪어야 될, 부딪히게 될 명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게. 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카셀이란 사람이 이름하여 3글자로 뭐라고 한다? 희소성이라고 이름 붙인단 말이죠. 그렇죠? 이 3글자 희소성.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5개 영역 임용 과목에서 경제를 배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희소하다는 개념, 그렇죠? 이 희소하다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한정이 돼 있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 소리죠. 오케이?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자원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없으면 희소한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아무리 이와 같은 자원의 절대량이 작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라면 이건 희소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희소성의 핵심은 바로 뭐냐?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디에 빗댔을 때 인간의 욕망에 빗댔을 때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혹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쓰는 용어는 없을까? 우리 보통 여러분들 희귀하다는 말 있잖아요. 희귀하다. 희귀성. 그렇죠? 희귀하다는 말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결국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희귀하다고 해서 희소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희귀한 자원이라 한다더라도 인간의 관심이 없다면 걔는 희귀할지언정 희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당장 우리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봐요. 우리 당장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된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11월 달, 12월 달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만났지 않습니까? 합격이라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욕망. 그 욕망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욕망이 있고 욕망을 위해서,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발전한단 말이지. 그렇죠? 욕망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은 욕망을 갖다가 충족하기 위해서는 5개 과목을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자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노량진에서는 임용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밀비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곳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 시간이 무한하고 몸뚱아리도 한계가 아니라 분신술이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공부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 발생한다?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선택의 문제에서 고민한 거죠. 그렇죠? 과연 1월 달, 2월 달에 어떤 과목을 배울 것이며 1월 달, 2월 달 어느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요일, 목요일 날 경제를 선택을 했고 학원은 윌비스를 선택을 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우린 그러한 선택을 이름하여 뭐라 부르냐면 탁월한 선택이다 한다 이게. 오케이? 탁월한 선택은 경제용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같은 것을 자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이 경제 영역에서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바로 이른바 자 기본적인 경제 문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선택의 문제라는 것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한 거지. 그 중에서 만약에 이것이 경제 영역에서 발생을 한다면 이것을 이른바 기본적인 경제 문제다. 기본적인 경제 문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이렇게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 제시한 사람은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사무엘슨은 경제학자 있죠. 폴 앤서니 사무엘슨 경제학자가 그의 경제 원론에서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3개를 갖다가 제시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생산과 관련된 경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제시하는데 아마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이 소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앉아 있는 책상도 있고 교탁도 있고 칠판이 있습니다. 주 재료가 나무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교탁을 몇 개 만들 것이며 책상을 몇 개 만들 것이며 칠판을 몇 개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 고민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주 재료인 나무가 무한하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주 재료의 나무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만들 것인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몇 개를 만들 것인가 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맨 첫 번째 우리 인간들이 부딪히게 될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바로 무엇이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 두 번째는 어떤 경제 문제가 있느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투입물이 필요합니다. 좀 지저분한 얘기할게.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똥오줌을 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무언가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가 투입이 됐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훗날 나중에 생산 파트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투입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4글자로 생산 요소라고 배운단 말이죠. 그렇죠? 생산 요소. 그럼 말 나온 김에 생산 요소는 쉽게 갑시다. 쉽게. 자, 어떤 게 있냐면 3가지 덩어리가 필요한 거야. 땅덩어리, 몸뚱어리, 돈덩어리. 됐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답안지에다가 땅덩어리 줘보면 안 돼. 그렇죠? 땅덩어리 뭐라고 하면 됩니까? 2글자로? 토지. 몸뚱어리 뭐라 그래요? 노동. 돈덩어리 뭐라 합니까? 자본 예컨대 됐습니까? 그래서 이 3가지 덩어리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 속담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노동과 자본과 이와 같은 자 머니가 아무리 많다고 토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것을 적절하게 결합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낭비 아니야, 낭비. 그렇죠? 그래서 3가지를 적절하게 결합시킬 수 있는 생산 기술이 필요한데 우린 그것을 매니지먼트 경영이라고 한단 말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산 요소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토지, 노동, 자본 같은 것을 갖다가 많이 예를 들고 경영은 이제 브렌타노라는 경제학자가 경영까지 집어넣는데 경제에서는 보통 세 가지 갖다가 주로 얘기한단 말이었습니까? 오케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갖다가 많이 투입을 할 것이냐 이 소리예요. 그렇죠? 예컨대 자 몸으로 때울 것이냐. 근데 몸으로 때우자니 요새 인건비가 비싸. 그렇죠? 인건비가 비싸니까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유리할 것인가? 됐습니까? 혹은 자 우리나라의 전반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아예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생산 방법에 대한 고민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법의 고민 두 번째 경제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또 우리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방금 봤지만 노동과 자본과 이와 같은 토지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이 가능하고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게 됐단 말이죠. 기업이 양심이 있으면 신세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생산 과정에 방금 전술했던 이와 같은 생산 요소들이 얼마나 기여했는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자기의 기업의 몫을 갖다가 얼만큼 나누어 주는 게 적절한 것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만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소득 분배 문제에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 소리죠. 이것을 사무엘슨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이와 같이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습니까? 세 가지 기본 문제죠. 그렇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생산 방법,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이냐, 소득 분배의 문제 됐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사무엘슨의 경제학 원론에서 제시했던 세 가지인데 요즘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요즘 하나 추가. 자, 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 재생에너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들어봤죠? 그렇죠? 그 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지까지 대부분 에너지는 뭐에 의존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소위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야. 석탄과 석유와 같은 것들. 그렇죠? 근데 아직도 물론 많이 묻혀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인간들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 과학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딘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직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무슨 옛날에 나 아주 어렸을 때는 2000년대가 되게 되면 석유가 고갈된다 했었거든. 실제로. 그 석유가 고갈되지 않잖아 지금. 카타르가 이번에 월드컵 봤어요? 전국이 그 드리머스라는 그 오픈 공부만 했구나. 전국 오픈송 멋지지 않았어요? 아무튼 카타르가 월드컵을 갖다가 개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0만밖에 안 되는 거. 석유 아니야, 석유. 그렇죠? 그죠? 아직도 많아. 하지만 언젠간 지구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것도 언젠가 고갈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 무한 반복. 그렇죠? 소멸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태양광도 있을 수가 있겠고 요즘에 핵 융합 발전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을 왜 고민할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처럼 화석 연료를 다 써버리게 되면 우리 자식놈들은 뭘 먹고 사느냐 이 소리죠. 그렇죠? 따라서 자신놈들 위해서 남겨놓을 것이냐, 이들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할 것이냐, 소위 말해서 세대 간의 자원 배분 문제가 네 번째로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언제 생산할 것인가 해서 이게 추가돼서 요즘에는 그래서 앞에 세 가지 1번과 2번과 3번은 세무엘슨이 제시했던 전통적인 경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최근에 와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세대 간의 자원 배분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인간이라면 생을 다할 때까지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 됐습니까? 그렇죠? 바로 끊임없이 선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렇죠? 그럼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좀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 질문할게. 그 선택은 잘해야 돼, 못해야 돼? 너무 어렵죠? 선택은 잘해야 될까 못해야 될까? 잘해야 되겠지. 자, 문제는 뭐냐? 그 선택이 잘했느냐 잘못됐느냐를 갖다가 어떻게 판단하냐 이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선택을 할 때 잘 해야 될 텐데 그 잘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잣대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소리지.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 소리. 선택의 기준. 자, 선택의 기준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는 게 두 가지.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효율성이라는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다만 우리 여러분들이 보는 참고서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효율성이나 용어 대신에 어떠한 용어를 쓸 수 있냐면은 자, 경제 원칙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경제 원칙 또는 경제의 제1원리. 제1원리. 요거 1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효율성이라는 말이 제시가 되지 않고 경제 원칙이나 경제 제1원리라는 용어로서 만약에 제시가 되게 되면 이거 바로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우리는 효율성 efficiency다 영어로 알고 있거든, 그렇죠? 하다 보니까 효율성은 대충 뭐 감이 잡혀. 효율성이 어떤 겁니까? 물어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알아요? 네, 효율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 효율을 물어봤는데 효율로 답하게 되면 동어 반복 안 된다고 교훈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개념 정의할 때. 그렇죠? 그 효율성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쓰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자,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다만 최소 비용이라는 말 대신에 최소 희생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최대 효과라는 말 대신에 뭐 최대 만족, 뭐 편익,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가장 여러분들이 자주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소 비용, 최대 효과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하나의 문장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거는 하나의 이와 같은 자 문장이 아니에요. 질문할게요. 질문. 여러분들이 봐요. 자. 콜라 한 캔이 있고요. 콜라 한 캔이 있고 사이다 한 캔이 있어요. 그죠? 저는 콜라 한 캔과 사이다 한 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마신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뭐 제로 콜라라는 게 유용한 것 같아. 예. 요새 혹시 아나 유튜버 중에 곽튜브라고 들어봤나요? 곽튜브? 그 친구가 굉장히 그 제로 콜라 매니아 같은데, 그죠? 아무튼 콜라가 한 캔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이다가 한 캔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마신다고 하더라도 만족은 같답니다. 맞습니까? 질문 던집니다. 그럼 두 개 중에서 무엇을 마실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내가 여지까지 이런 질문을 하거든. 근데 여지까지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답이 있어요. 사이다요 하더라고. 사이다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는 콜라 안 마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질문을 잘못 이해한 거죠. 내가 분명히 뭘 전제했어요? 콜라를 마시든 사이다를 마시든 만족의 차이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은 뭐야? 콜라를 싫어한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선택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렇지? 그럼 답은 뭐냐? 사이다도 아니고 콜라도 아니고 지금 아까 나왔던 대답 싼 거야, 싼 거. 그렇죠? 어차피 나한테 만족이 똑같다면 당연히 돈 아껴되지 않습니까? 적은 비용 들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똘똘한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요. 여지까지 우리가 배웠지만 얼마나 경제가 쉽습니까? 쉬운 거야. 실물 경제가 어렵지 이론 경제는 쉬운 거야. 알았어요? 그렇죠? 이거 걱정하지 말고 특히 경제 초만한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요 최소 희생이라는 것은 어느 때 의미가 있느냐 하면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만족이 온다면 동일한 만족이죠. 다 동일한 만족, 뭐 동일한 편익 등등등. 자, 이와 같은 동일한 만족과 동일한 편익을 가져다 준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희생, 비용이 최소한 희생이 발생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자, 마찬가지야. 그럼 최대 효과. 최대 효과는 또 어떤 의미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자, 최대 효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겁니다. 우리 한자 성어에 이게 있지. 동가홍상이라는 게 있어요. 동가 같은 값 홍상. 뭐지?
다 엉치마.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마. 그 속담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어차피 똑같은 비용을 들일 바야 나한테 만족을 크게 가져다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게 똘똘한 선택인 것입니다. 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자, 최대 효과, 최대 만족, 최대 편익은 어차피 동일한 비용을 들인다면 바로 이와 같은 최대 만족을 주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내용으로 할 때 우리 이것을 효율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됐죠? 이 효율성을 특히 강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서 바로 이와 같은 효율성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게 되면 큰 일이 한번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운영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을 하나 뽑기로 했어요. 예컨대 뭐 재무 담당 직원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무 담당 직원인데 이 재무 담당의 역할이 있을 것이며 요것에 걸맞는 연봉도 이미 산출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 됐습니까? 그렇죠? 누가 오든지 간에 아무튼 자 재무 담당 연봉 뭐 3천이다. 됐어요? 그렇죠? 근데 A라는 사람과 B라고는 두 사람이 응시를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쉬운 거거든.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뽑겠습니까? 쉬운 건데 둘이 왔거든. 누굴 뽑을까? 고향 후배? 응? 같은 성씨? 학교 후배? 응? 누굴 뽑아요? 쉬운 건데 일 더 잘하는 사람 뽑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뽑지 않습니까? 이게 효율성인 거예요. 그죠? 왜? 어차피 똑같은 비용이 들인다면 우리 회사에 보다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을 뽑는 것이 바로 효율적인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렇죠? 이걸 뒤집을게요.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뽑는다면 능력이 처지는 사람은 뽑힐 기회가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이 소리예요. 아니거든. 그렇죠? 어떤 아이는 눈을 탁 떴더니 할아버지가 이씨야. 그렇죠? 뭐 S모 이씨야. 딱 떴더니 어머나. 그게 환생일지 몰라도 재벌집 막내 아들 태어났어. 재벌집 막내 아들 알죠? 요즘 뭐 줄여서 재마가라고 하더래. 재마가 하는데 그렇죠? 딱 떴더니 박도준이야. 박씨 맞나? 맞지? 신도준인가? 진도준. 그 틸 많이 봤구나. 아니 웹툰 봤나? 웹툰? 마지막에 결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지? 아무튼 자 하다 보니까 결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평등하지 않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효율적인 선택을 가져서 모든 세상이 운영이 되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선택의 기회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의 가장 결정적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격차가 점점점 벌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소리. 그렇죠? 자, 사회가 빈자가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되다 보게 되면 결국 그 사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열된 그 사회 바람직한 미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효율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회의 균등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뭐다? 바로 형평성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선택의 기준이다 이 소리예요. 됐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어떠한 선택이 사회 정의와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인가의 고민이 또 하나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주로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의 문제가 제기가 되느냐면요. 주로 요 1번과 2번. 됐죠? 1번과 2번이 아까 무엇이었어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며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고민할 때는 주로 효율성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렇죠? 다음에 우리 세대만을 갖다가 잘 살 것이냐, 자신놈들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이냐, 네 번째 문제는 바로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문제 질문. 세 번째 경제 문제가 뭐죠? 소득 분배 문제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자, 요 소득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과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이와 같은 임금을 갖다가 지불한다. 성과급은 두 개 중에 어떤 거예요? 어떤 거? 바로 효율성에 의해서 임금 결정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임금 결정 기준에 또 뭐가 있느냐? 자, 돌발 퀴즈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얼마? 시간당 얼마? 9,620원이죠? 라고 알고 있거든 내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최저임금은 바로 무엇입니까? 능력과 관계없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될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 바로 최저임금의 대표적인 무엇이죠? 바로 형평성에 의한 임금 결정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분배 문제,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는 분배 문제는 두 가지가 모두가 적용이 되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렇죠? 자, 그 정도 하게 되면 이제 5쪽까지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6쪽 갑니다. 자, 그럼 가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희소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두 글자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고요? 선택의 문제에 부딪힌다. 선택의 문제. 됐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봐요. 우리 말 중에는 포기라는 말이 있어요. 포기라는 말. 그렇죠? 질문할게요. 선택과 포기의 뜻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선택이라는 말, 국어서는 선택이라는 말과 포기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오해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마세요. 뜻이 같은 것이 아니라 선택과 포기라는 것은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내가 여러분들 무슨 경제학적 개념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반드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하는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희생 중에 가장 큰 가치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하는 기회비용.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속담이 뭐가 있느냐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엔 공짜 점심이 없다. 공짜가 없다. 이런 말 있잖아. 그렇죠?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야? 자, 그럼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을 했고 이 선택을 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대가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갖다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를 판단한다. 쉬운 거거든요. 최소한 내가 선택한 이와 같은 가치가 이것 때문에 포기한 다른 것보다 가치가 더 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선택한 가치가 이것으로 인해서 포기한 대안의 가치가 더 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똘똘한 선택, 이제부터는 똘똘한 선택을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면 어려운 말로 합리적 선택이라는 말을 바꿀 것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 희소성 때문에 부딪히는 선택의 문제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글자를 머릿속에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네 글자를 뭘 고려한다? 기회비용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기회비용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봐요. 우리 축구가 있죠. 축구. 월드컵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요즘에 또 핫한 겨울 스포츠가 있잖아. 뭐가 있어요? 김연경 한번 나오는 게 있죠. 김연경이 모르나? 김연경 뭐예요? 배구 있죠? 배구. 그죠? 그다음에 올해는 또 뭐가 열리나? 세계적인 대회가 있지. 뭐가 있어?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구가 있어. 야구. 나는 그 배구는 남자 배구보다 여자 배구를 더 좋아합니다. 그 혹시 배구 직관한 사람 있나? 직관 경험 있는 사람? 직관. 여러분들 배구가 의외로 가면 정말 재밌어요. 속이 팍 풀려요. 스파이크 할 때마다 한 경기에 스파이크가 몇 개 있겠어. 그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스파이크 할 때마다 스트레스 풀리는 거예요. 강추. 야구. 우리 앞에 친구는 야구 어디 응원합니까? 하나. 혹시 저기 LG 트윈스 팬 있나요? 다행이에요. 만약에 누가 LG 트윈스 팬이라고 손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주 내내 그 사람한테 질문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 팬인지 알겠죠? 어디야? 뭐 어디야? 두산 베어스 팬이지. 두산 베어스 팬이었어요? 당첨. 먼 내 선물 드리지. 야구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축구. 나는 축구는 저 전북 있지 않습니까? 전북을 응원합니다. 가끔 이제 다른 팀 할 때는 FC 서울을 응원하는데 전북, 현대. 배구는 흥국생명, 김연경. 그다음 야구는 두산 베어스. 그렇지? 자, 어느 날 이렇게 좋아하는 팀, 전북, 현대가 있고 흥국생명이 있고 두산 베어스가 있는 그 야구와 배구와 축구가 동시에 다른 경기장에서 열려요. 됐습니까? 입장권은 10,000원이래요. 10,000원. 됐습니까? 그죠? 자, 동시에 열리다 보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린 보고 싶어요. 모든 걸 보고 싶습니다. 욕망이 무한합니다. 근데 시간과 돈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왜? 호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어요. 우린 필연적으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나라면 세 개 중에 뭘 택하느냐 하면 난 축구를 택합니다. 왜? 난 축구를 더 좋아하니까. 됐죠? 그죠? 그러면 과연 이 축구를 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어떻게 될 것이며 과연 이 축구를 택했다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느냐의 소리예요. 자, 우선 먼저 기회비용을 논하기에 앞서서 자, 이러한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축구와 배구와 야구를 갖다가 관람했을 때 선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의 크기를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만족감의 크기를 갖다가 수치로 환산했더니 예컨대 축구는 100이요, 배구는 90이요, 야구는 80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맞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금전적 비용은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나는 축구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문제는 축구를 선택함과 동시에 나머지 2개의 종목은 포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선택과 포기라는 것은 용어의 뜻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렇죠? 그거 생각합시다. 자, 배구와 야구를 포기한 상태에서 축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질문. 축구를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포기했죠? 배구와 야구를 포기했죠. 그렇죠? 근데 배구와 야구를 포기하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은요. 배구에서 90, 야구에서 80이니까 170의 만족을 포기했구만. 그 170의 만족을 포기하고 100의 만족을 선택을 했구만. 저거 잘못된 선택이구만. 이런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 배구, 야구를 보지 않고 축구를 본 것은 잘못된 선택인가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뭔가가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됐습니까? 축구를 선택했을 때 포기한 것은 배구와 야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을 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기회비용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포기한 대안 중에서 최상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출발. 세 개 중에 뭘 택했다고요? 축구를 택했어요. 축구. 오케이?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대안들이 포기됐죠? 어떤 대안들이? 배구와 야구라는 대안들이 포기됐죠? 이때 이 2개 모두가 기회비용이 아니죠? 그렇죠? 그 포기한 대안들 중에서 어떻게? 최상의 가치만이 기회비용이니까 자, 이 사례에서는 축구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배구라고만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사례에서 축구를 갖다가 선택했을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자, 축구를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을 답을 하셔라 하게 되면 답은 무엇이다? 축구를 왜 봤죠, 여러분들? 축구를 왜 봐요?
축구 경기 관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축구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배구나 야구를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을 또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바로 자, 이 사례에서 축구를 선택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뭐냐라고 쓰라고 하게 되면 배구를 관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의 크기라고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됐습니까? 그렇죠? 자, 이 순간 여러분들 눈에는 10,000원이라는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기회 비용. 영어로 코스트입니다. 코스트.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하는 순간에 우리는 막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 지갑 속에 지폐, 화폐가 떠오른단 말이지. 그렇잖아. 뭔가 화폐. 그치? 근데 보면 알겠지만 기회 비용이라는 것은 화폐적 가치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요거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 비록 축구를 보기 위해서 10,000원을 지불했지만 이때 기회비용은 10,000원이 아니라 배구를 봤을 때 만족감의 크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요거 이해됐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 좀 보세요. 10,000원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잘 들어요? 자, 당연히 축구를 봤기 때문에 10,000원 지출 맞죠? 그렇죠? 근데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축구를 선택하지 않고 배구를 선택을 해도 10,000원은 지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축구나 배구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야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10,000원을 지출해야 된다는 말이죠. 즉 어떠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00원은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10,000원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대안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만 고려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 기회비용의 정의는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포기한 대안들 중에서 최상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대가가 하나밖에 없다면 고민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포기한 대가가 복수로 존재할 때는 그중에 최상의 가치만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전달됐습니까? 됐나요? 그렇죠? 그럼 질문.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선 이와 같은 희생, 기회비용이 큰 선택을 해야 돼요? 작은 선택을 해야 돼요? 아무튼 비용은 작은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따라서 내가 선택한 가치가 기회비용보다 큰 또는 내가 선택한 가치보다 기회비용이 작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자, 그럼 갑니다. 축구를 선택했을 때 만족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100이잖아요. 질문 이제 수치로. 자, 그러면 내가 축구를 선택했을 때 포기한 대가 기회비용은 수치로 한 사람은 얼마입니까? 90이죠. 90. 그렇죠? 90을 포기하고 100을 선택했으니까 합리적 선택이 맞다 이 소리지. 근데 만약 이런 사례에서 야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질문합니다. 기회비용은 어떠한 종목입니까? 축구죠. 축구. 그렇죠? 그러면 80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100의 만족을 갖다가 포기했다. 이건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란 평가를 받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자, 이제 하나 더 갑니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요. 됐나요? 10,000원 됐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 지금 축구 경기 내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가 상암 경기장에서 FC 서울과 전북 현대가 맞붙어 됐습니까? 놓칠 수 없는 경기 됐어요. 그렇죠? 드디어 그 경기를 봤어요. 봐서 100이라고 하는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됐네?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사례 아까와 다르죠? 그렇죠? 이 사례에서는 기회비용이 얼마냐 또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답은 무엇입니까? 자, 축구를 선택을 항상 그래. 자, 축구를 선택을 했죠? 이 축구 선택을 위해서 뭘 포기했습니까? 10,000원. 됐네? 이때는 바로 뭐다? 기회비용은 10,000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사례하고 구분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아까 사례에서는 뭐야?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10,000원은 지출되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뭘 고려한다? 내가 축구를 갖다가 봤을 때 만족의 크기하고 이것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10,000원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100만큼의 이제 만족을 갖다가 금전적으로 환산했을 때 만약에 이 100이라는 만족감이 금전적으로 환산했을 때 11,000원의 가치가 있다면 10,000원을 포기하고 11,000원을 선택했다. 똘똘한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극단적인 사례 두 가지 제시한 거야, 그렇지? 자, 하나 대안을 선택을 해서 이 대안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인가의 그때 기회 비용은 그 선택을 통해서 희생된 요 돈이야, 돈. 됐죠? 또는 시간 됐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안이 복수로 존재할 때는 어차피 얘는 어떠한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대신에 무엇을 고려한다? 내가 선택한 대안의 가치와 이것 때문에 포기한 대안들의 가치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지? 그러니까 희소성 때문에 출발한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가 소위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네 글자 고려를 해야 된다? 반드시 기회비용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절대로 집착을 해서는 안 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속담에 뭐가 있냐면 엎질러진 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질문합시다. 엎질러진 물 담을 수 있어, 없어? 못 담잖아요. 뭐 일부 담을 수 있지만 다 담지 못하지 않습니까? 괜히 그 엎질러진 물을 담았어. 그거 마실 수 있겠어? 빨대로? 못 마실 거 아니에요. 버리죠. 그렇죠? 시간 낭비일 뿐이야. 이제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와 같은 내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지출된 비용 중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도 쟨 나한테 다시는 오진 않아요. 그렇죠? 걔 신경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렇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의 뜻을 담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습니까? 이걸 네 글자로 뭐라 한다?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불러요. 매몰 비용. 정크 코스트다. 가라앉은.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몰 비용은 여러분들 이제 6쪽과 7쪽에서는 다양한 이와 같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기회비용의 사례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매몰 비용은 10쪽의 두 번째 박스에 보시게 되면 매몰 비용이라고 아마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럼 아까 매몰 비용은 여러분들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요 매몰 비용은 나중에 또 혼돈하면 안 될 것이 고정 비용하고 또 혼돈하시면 돼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 나온 김에 할게. 말 나온 김에. 자, 고정 비용이 있어요. 고정 비용. 자, 고정 비용 있습니다. 잠깐만. 고정 비용이 반대말이 뭐죠? 가변병이지. 그렇죠? 그 고정병이 뭐냐면 생산에서 배울 건데 또 할 건데 편하게 하더래. 편하게. 고정병의 뜻은 생산의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량의 크기와 관계없이 기업이 지불해야 될 비용을 고정비용이라 합니다. 맞습니까? 느낌이 생산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생산량의 크기와 관계없이 지불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매몰 비용하고 비슷해. 그죠? 달라요. 됐습니까?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줄게.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김밥 분식집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김밥 천국. 오케이? 김밥 천국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임대를 했어요. 임대. 그죠? 그럼 임대 보통 한 3년 정도 할 텐데 우리나라의 관행상 임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증금 얼마에다가 월 임대료 얼마를 내겠다고 계약서에 사인한단 말이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 임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김밥을 몇 개를 말아 팔든 아예 장사를 하지 않든지 간에 일단 약속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맞죠? 자, 우리 여러분들 민법 1조 2항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을 하니까 계약서대로 김밥을 몇 개를 팔든 문을 닫든지 간에 일단 약속된 보증금은 지불해야 되고 매월 임대료까지 지불해야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대표적인 고정비용의 사례가 된단 말이지. 됐네? 그런데 보세요. 월 임대료는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됐습니다.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 나에게 좀 깎아주세요. 또는 이번에 좀 면제해 주세요. 그러면 건물주가 오케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하든 샷하문을 내리든 김밥을 팔든지 간에 월 임대료는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월 임대료 같은 것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뭐가 됩니까? 매몰 비용이면서 고정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이 소리예요. 됐나요? 그렇죠? 자동차 보험료 마찬가지겠지. 사고가 나든 나지 않든지 간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고정 비용 중에 아까 얘기했던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보증금은 임대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 보증금은 어떻게 합니까? 돌려받잖아요. 그렇죠? 보증금은 돌려받기 때문에 결국 회수가 가능한 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까 매몰비용의 정의가 무엇이었어요?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었지. 그러니까 바로 고정 비용이면서 매몰 비용이 아닌 게 바로 보증금이 사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생산 비용할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매몰 비용과 고정 비용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죠.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입니까? 고정 비용이 더 넓은 개념이다 이 소리지. 고정 비용 속에는 매몰 비용 성격의 고정 비용이 있습니다. 임대료 같은 거. 하지만 매몰 비용의 성격이 없는 회수가 가능한 비용도 있습니다. 예컨대 보증금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 소리죠.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래서 자, 이 매몰병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 낭비가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매몰병에 집착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 자, 손 들어 보세요. 아바타 본 사람, 영웅 본 사람, 영웅 봤을 때 막 눈물 찔찔 나온다면서요? 나 다음 주에 보러 갑니다. 이기지 마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영웅을 보러 가기로 했거든. 그 정성화가 아마 또 안중근 의사 역할을 하는 거라 알고 있는데 이제 얼마죠? 그 저기 관람권이 얼마예요? 얼마? 5,000원에 봤어? 오, 야, 그 방법 순전히 알려주세요. 아무튼 근데 5,000원 한 만 원 하겠지, 만 원. 자는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 그렇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약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가서 거기 가가지고 티켓을 받았어. 그렇지? 호주머니에 딱 넣은 상태에서 아직 시간이 남아가지고 왔다 갔다 구경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딱 됐길래 딱 가려고 했는데 티켓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 그럼 다시 그 티켓 파트에 가가지고 유감스럽게 제가 이 티켓을 분실을 했습니다. 한 장을 더 주세요. 그러셨어요? 드려야죠. 할까? 안 주죠.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럼 기분 나쁘고 하는 거야. 일단 잃어버렸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집에 갈 수 있는 선택할 수도 있고, 그죠? 어차피 나온 김에 돈 더 들여서 티켓 하나 더 구입해가지고 영화를 보고 가야지. 다양한 선택의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문제는 내가 기분 나빠서 집에 돌아가든 한 장의 티켓을 더 구입하든지 간에 이미 집을 나간 잃어버린 표는 되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잃어버린 표는 바로 대표적인 무엇에 해당한다? 매몰 비용에 해당한다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라 했습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매몰 비용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안 되니까 기분 나빠 집에 가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때는 바로 뭐다? 여전히 한 장의 티켓을 더 구입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갖다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컨대 티켓이 10,000원이라면 영웅이라는 영화가 나한테 주는 가치 만족감은 10,000원보다 클 것이라는 믿음하에서 구매를 했단 말이죠. 오케이죠? 그러니까 일단 어차피 집 나간 아이는 잃어버린 티켓은 신경 쓰지 말고 추가적으로 내가 한 장을 더 구입했을 때 이 추가적으로 지출한 비용과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될 수 있는 만족의 크기를 고민하면서 비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 영화가 추가적으로 티켓을 구입할 때 지불해야 될 10,000원보다도 더 큰 만족의 가치를 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영화 티켓을 하나 더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알았죠? 자,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또 기준이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선택의 시점이죠.
과거를 되돌아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경제학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때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 더, 그렇죠? 하나 더 티켓을 구입했을 때 지불해야 될 비용과 이걸 통해서 얻게 될 만족감을 갖다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것을 그 유명한 말입니다. 한계적 판단이다. 이렇게 한계적 판단이다. 한계적 판단이다. 자, 한계적 판단은 나중에 여러분들 11쪽에 보시게 되면 거기 알고 보면 쉬운 경제학이라고 있죠. 박스 속에 있습니까? 요게 책 곳곳에 있어. 이거 내 단행본 알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알고 보면 쉬운 경제 내가 옛날에 단행본을 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내용과 좀 맞는 것들 좀 집어넣은 게 있거든요.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적 판단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나 좀 볼까? 한계라는 말 자주 나와요. 한계라의 뜻은 넘지 못할 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marginal 자주 나오거든. 지겹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당장 한계 효용이 나와. 이따가 그 다음에 한계 대체율이 나오고요. 기술적 한계 대체율, 한계 비용도 나오죠. 한계 수입도 나오죠. 한계 이윤도 나오죠. 됐습니까? 다양한 한계자가 붙는데 이 한계라는 말 마지날의 개념 여러분들 이렇게 떠올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뜻이. 추가적으로. 더 제일 와닿게 하려면 뭐 이것은 딱 100% 맞지는 않지만 원모아 하나 더. 그렇죠? 하나. 중요한 것은 시점은 언제다? 지금 now. 됐습니까? now. 이 순간부터 원모아 하나 더. 그렇죠? 추가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합니다. 이걸 한계적 판단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아까 누가 거제도 있었는데, 그죠? 오케이. 누구지? 거제도. 내가 거제도 왜 이렇게 잘 아냐면은 그 연구가 좀 있어요. 연구가 둔덕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우조선 해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7년을 강의했던 모 대학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올해 내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거기에 소위 산학협동과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대우조선 해양 줄여서 대조양에서 이제 장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우리 학교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입학식이라든가 졸업식을 갖다 같이 2월 달에 같이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 이제 그때 2월 달이라든가 보통 여름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2번 정도 내가 가요. 갈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남부 터미널이 있거든요. 남부 터미널에서 고현을 가는 이제 그 우등버스가 있어서 이제 그걸 타고 갑니다. 지금은 대전 통영간 이 도로가 뚫려가지고 가는데 옛날에는 뭐 대구에서부터 이렇게 돌았죠, 이렇게. 그렇죠? 아무튼 자 우등버스가 예컨대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이거 27석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좌석이. 그 딱 봤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정이야 가정 한 사람당 5만 원에 이제 탑승률을 받습니다. 씁니까 티켓이? 근데 27명이 만석이 아니라 예컨대 5석이 비었어. 22명 앉아 있는 상태에서 5석이 빈 상태에서 출발을 하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나도 고현을 가야 됩니다. 나 10,000원 낼 테니까 태워주세요 한다 이 소리.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그것에 대한 결정권이 기사한테 있다면 기사는 어떠한 결정을 해야지만 합리적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 소리. 됐습니까? 자, 이때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방금 내가 칠판에 썼지만 무슨 판단을 하라 했습니까? 한계적 판단을 하랬단 말이지. 한계적 판단의 뜻은 무엇입니까? 시점은 now. 지금부터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태웁니다. 그렇죠? 안 태워집니다. 안 태웁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수입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태웠어요. 태우게 되면 일단 수입은 10,000원이 생기겠지. 그렇죠? 그럼 10,000원 생겨 좋아할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태움으로 해서 내가 더 지불해야 될 비용도 고민해야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과연 그 큰 버스에서 한 명을 추가적으로 태웠다고 해서 과연 연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냐? 없죠? 그렇죠?
어떻게 아까 잠깐 나왔던 용어지만 그 사람을 추가적으로 태웠다고 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될 비용, 한계 비용은 거의 0에 가까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한계라는 말 원모아 추가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을 추가적으로 원모아 태웠을 때 얻게 되는 수입, 한계 수입은 10,000원이 될 것이고 이 한 사람을 태움으로 인해서 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의 증가분은 거의 0에 가까우니까 거의 10,000원이 고스란히 이윤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한계적 판단의 잣대로 그 사람에 대한 태울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태우는 것이 함정이다? 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한계적 판단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 소리지. 됐나요? 그래서 항상 시점은 now. 시점을 과거 회귀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 같은 데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이 순간에 바로 뭐다? 태우는 순간에 10,000원을 더 벌었어. 경제 원칙이죠. 경제 원리죠. 자본주의 경제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 22명은 그걸 바라보고 있단 말이지. 그죠? 기분 나빠 안 나빠? 야, 우리는 5만 원 냈는데 왜 쟤는 10,000원밖에 안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뭐가? 세 글자 형평성의 문제가 또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렇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기회비용, 매몰비용은 아까 선택의 기준에서 효율성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활용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서 의사결정하게 된 방금 얘기했지만 기존에 5만 원 내고 탄 승객처럼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달됐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정도가 이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워밍업을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활용. 그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가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8쪽을 보세요. 야, 진짜 오래된 문제죠. 그죠? 24년 된 문제. 24년 된 문제. 다음은 사회과 찾았어요? 8쪽 폈어요? 다음은 사회과 수업에 어떤 경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사가 준비한 상례이다. 이와 관련된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합시다. 가.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휴학률은 오히려 줄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사례입니다. 이따가 이제 풀 때. 나. 화폐에 대한 수요는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다. 전업주부들의 경제적 가치는 호황기일수록 더 크다. 이것은 이제 가와 관련된 것이고. 라. 10대 인기 연예인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선호율이 줄어들고 있다. 1번 위 사례로서 이 교사가 설명하고자 한 경제 개념은 무엇일 것인가? 됐네? 우선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가와 다까지 고려하면서 답을 내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와 나를 가지고서 어떤 개념을 설명할 것인가 이거는 쉽게 우리가 답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돈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가정합시다. 경제는 가정을 잘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데 갈게요. 5,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지폐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그 지폐를 갖다가 딱 열었더니 5만 원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년 전에 율곡을 집어넣는데 1년 후에 신사임당이 되는 거예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렇죠? 1년 전에 율곡에 도안되어 있는 5,000원권을 지갑 속에 넣는 한 1년 후에는 여전히 5,000원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거슬러 올라갈게요. 그래서 2,500년 전에 여러분들 혹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중에 화폐 그 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화폐는 새끼치지 않는다. 됐나요? 화폐는 그 기간 보유 기간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절대로 액면 가치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두 글자 무엇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다만 5,000원이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건물 밑에 있는 신한은행에다가 만약에 예금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1년 후가 되게 되면 이제 5,000원권 앤드 플러스 다만 얼마라도 알파가 붙는 돈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우린 그 플러스 알파를 두 글자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자란 말이야, 이자.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 내가 현금을 가지고 그대로 보유를 하게 된다면 희생이 따르죠. 어떤 희생? 이것을 은행에다가 예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라고 하는 희생,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기회비용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기회비용 커지는 거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으니까 화폐를 보유해야 됩니까? 예금을 해야 됩니까? 예금 되겠죠? 따라서 내 손가락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금이 될 것이니까 화폐 보유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나 보세요. 화폐에 대한 수요는 그래서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전달됐나요, 내용이? 이자율과 화폐 보유의 크기는 반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됐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화폐 보유에 따른 희생, 기회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커진 선택을 하면 안 되죠. 따라서 화폐 보유하면 안 되겠죠. 예금을 갖다가 하고 화폐 보유를 줄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올라갈 때 화폐 보유 줄인다. 두 가지 변수가 역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다음에 라. 10대 인기 연예인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선호율이 줄어들고 있다. 근데 뭐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과연 그 대학 가잖아. 안 가나? 우리나라 여러분들 야구의 전설 레전드 하게 되면 타자로서 누구야? 타자 전설. 이번에 LG 트윈스 감독 됐지 않습니까? 승장 이승엽 선수 있잖아. 이제 감독이죠, 감독. 그죠? 이승엽 감독이 원래 대학을 진학을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알기로 이승엽 감독은 한양대로 진학하기로 거의 되셨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 수능을 안 봤을 거예요. 왜? 안 가려고. 응? 그래서 바로 삼성 라이온스에 입단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학에 가잖아요. 그럼 4년을 묶이죠. 그렇죠? 4년을 묶이게 되면 프로 야구단에서 활동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계약금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무엇입니까? 연봉을 빠이빠이 해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연예인 마찬가지지만 스포츠 연예인들 스타들이 굉장히 많은 렌트나 볼게요. 지대를 받는단 말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을 받을 수 없는 대학 4년 동안에 묶이게 된다면 그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가 그만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에 진학을 하면 4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내 수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이 크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희생이 큰 선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을 진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라죠. 인기 연예인들 또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 진학에 대한 선호율이 줄고 있다. 이게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리 해도 대학은 가야지 했단 말이지. 요즘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것은 스포츠 연예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이 그 필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차라리 그 4년 동안 돈을 더 버는 게 낫지. 그렇죠? 이런 사고 때문에 라와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다음 앞에 봅니다. 보세요. 가끔 이제 내가 질문을 뭘 받느냐 하면은 경제학 책을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웬만하면 번역서는 보지 말자 한다고. 우리나라 가장 베스트셀러 번역서가 뭐가 있어요? 경제학 책. 맨큐의 경제학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책이에요. 훌륭한 책. 맨큐가 등장하기 전에 가장 많이 팔린 경제학 책이 사무엘슨 책입니다. 사무엘슨. 20-30년 동안 베스트셀러였어요. 그걸 5년에 갈아치운 게 맨큐의 경제학이거든. 그만큼 훌륭한 책입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인의 시각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오케이? 미국인의 시각 쓰이다 보니까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특히 초학자들이 혼돈 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는 환율을 자 외국 화폐 가치로서 이해한단 말이죠. 1달러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케이? 이거 외국 화폐 가치잖아요. 근데 우리 기출문제도 보겠지만은 미국에서 특히 맨큐의 경제에서 환율이 바로 뭐냐? 자기 나라 달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정의 같지. 우리나라에서도 달러에 같이 미국도 달러에 같이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180도 반대가 된단 말이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분업선을 보지 말고 거기 특히 뭐 금본위제를 설명할 때 오즈의 마법사라는 걸 갖다가 비유한단 말이죠. 뭐 거기 로봇 깡통 로봇인가 뭐 있잖아. 그 있잖아. 은본위제 하면서. 그지? 근데 나는 오즈의 마법사. 나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즈의 마법사가 뮤지컬 나올 때 그 뭐 오버 더 레인보우라고 하는 그 주제곡이 있거든. 그건 내가 알지. 도로시도 알고. 도로시 맞나? 오즈의 마법사 주인공이? 그 정도만 알지. 그건 난 내용을 몰라요. 내용 모릅니다. 봉이 김선달은 잘 알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경제를 설명할 때, 예컨대 나중에 자유주의 설명할 때, 경제 설명할 때,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어 가지고서 얘기한다면 아주 쉽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우리 문화니까. 그죠? 근데 미국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동화로서 오즈의 마법사 갖다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애들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경제 설명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같이 오즈의 마법사를 모르는 사람은 어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은 자 봅니다. 우리는 대학을 휴학을 할 때 휴학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남학생들의 휴학의 대부분은 어디입니까? K대를 가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군대 아닌가? 보통 그렇죠? 우리 여학생들만이 휴학했다 하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연수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예컨대 학자금을 벌기 위해서 휴학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드문 사례 같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휴학은 바로 학자금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휴학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휴학 이퀄 알바야, 알바. 휴학 이퀄 아르바이트. 대학에 지나가는 순간부터 장학금 아니면은 자기가 벌어서 다니는 문화가 미국이란 말이죠. 그렇지? 하다 보니까 요것도 사례가 그 맨큐 형제에서 한 문장을 따온 것인데 가 보세요. 가.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휴학률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우리는 불황기 관계없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불황기는 어때? 불황기 여러분들 힘들죠. 그렇지? 우리 불황기 힘듭니다. 그렇지? 불황기 힘들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자금을 갖다가 부모님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참 죄송하지 않습니까? 특히 남학생들은 K대를 진학하기 휴학한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은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대학 휴학률이 오히려 줄었다가 아니라 오히려 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요 출제가 제일 불만스러운 게 가는 집어넣으면 우리에 맞지 않는 출제란 말이지. 오케이? 그럼 봅니다. 요 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느냐면요. 휴학의 주된 목적은 K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알바를 하기 위해서 합시다. 오케이, 그렇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 불황기가 있고 호황기가 있죠. 호황기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때요? 예컨대 알바 취업. 자, 불황기에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렵다. 어려움. 자, 호황기에는 취업, 알바 취업이 어려워, 쉬워? 쉽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휴학을 하기 위해서 예컨대 호황기에 휴학을 했다. 쉽지 않습니까? 잘된 선택인 거잖아. 맞죠? 그렇죠? 왜? 쉽게 휴학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황기에 휴학을 했습니다. 얻을 수가 없죠. 그죠? 자, 취업을 갖다가 쉽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휴학을 했다. 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 맞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가가 이해가 된단 말이지. 우리나라 현실과 좀 맞지 않는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와 같은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휴학률이 오히려 줄었다. 불황기에 휴학을 했습니다.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휴학을 하지 않고 계속 학교를 다니는 것이 희생이 그리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호황기 때 휴학을 하지 않고 학교를 계속 다닌다고 한다면 휴학을 했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알바 자리를 포기해야 될 테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희생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현실과는 다르지만 그렇죠?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거기에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휴학률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난 지금도 요 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예예요. 그렇죠? 그것과 똑같이 다 전업주부들의 경제적 가치는 호황기에서도 더 클 것이다. 자, 전업주부들이 가사노동에 전념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호황기 때
취업이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전업주부를 선택하는 그만큼 대가가 크잖아. 그렇죠? 하지만 불황기 때는 내가 전업 가정 가사 일에 전념한다 하더라도 그리 희생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자 전업주부의 가치는 언제 요때보다 요때가 더 클 수밖에 없게 된다. 다른 관계 없어요. 우리 다 맞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보시게 되면 1. 위 사례로서 이 교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경제 개념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회비용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고 2. 위 사례 중 2개를 선택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앞에 경제 개념을 적용해서 설명하셔 4개 다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리고 이 교재에 수록된 기출문제에서 정말 자세하게 잘 해놨으니까 나중에 복습하면서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11쪽. 다음 글을 읽고 합리적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원리에 입각해야 하는지 또 그릇된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인지 각각 쓰시오. 사실 이 문제는 밑에 박스 속에 자료가 없어도 답이 나와요. 자, 우리가 배운 거 다 써볼게요. 합리적 의사결정. 자, 합리적 의사결정은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희소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의 문제에 붙여야 되는 것이고 선택의 문제, 선택 잘해야죠. 그렇죠?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고려해야 될 요소가 아까 3글자로 무엇이었습니까? 효율성. 그렇죠? 그렇죠? 희생은 가급적이면 적게 하고 편익은 가급적이면 큰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닙니까? 거기 앞에다가 수식어 이거 붙이면 좋습니다. 뭐 붙이면 좋을까? 기회비용을 고려하면서 붙이면 좋죠. 됐나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그릇된 의사결정, 어떤 경제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이니까 우리 아까 배웠던 부분이잖아. 그렇죠? 내가 이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회수 불가능한 비용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했습니까? 네 글자 뭐죠? 매몰 비용 끝인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박스 속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굳이 보지 않아도 답을 낼 수 있는데 그 다음 읽어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위험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가 재미없을 때 영화를 끝까지 보는 것이 경제적일까? 아니면 중간 나오는 게 경제적일까? 자, 여러분들 이제 영화를 봤어요. 믿었습니다. 재밌을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죠? 자, 이때 과연 재미없어 나오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만 돈 냈으니까 마지막까지 다 보고 나와야지. 1번, 2번 어느 게 옳다? 1번이 옳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 이미 극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지불한 비용, 관람료는 회수가 불가능하잖아요. 멸병이죠? 그렇죠? 자, 우리 생활 속에서 본전 생각이 나서 내가 그동안 들인 돈이 얼마인데 이런 사고는 바로 대표적인 매몰병에 집착한 그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지금의 강원도 정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강원도 정선은 정선의 대표적인 거 뭐가 떠오르는 게 옛날에 탄광이었지 않습니까? 삼복 탄광. 지금 뭐야? 카지노 있잖아. 카지노. 많은 사람들이 폐가 망신하는 이유가 바로 뭐야? 그 본전 생각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매몰병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되면 폐가 망신이다. 그렇죠? 다음에 주식 투자 아니면 아니야. 이번엔 대출을 받아서 땅을 좀 사볼까? 선택이죠. 집을 지금 사는 게 경제일까? 아니면 나아지는 게 경제일까? 이 문제 요즘에 우리 화두죠. 그죠?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렇죠? 아무튼 등등등. 이러한 경우 각 주체들은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자, 대표적으로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집착하는 게 뭐라고요? 매몰 비용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다 됐습니까? 그렇죠? 큰 손실을 입거나 그릇된 의사결정을 난 후에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그때 그냥 나올 걸 됐어요. 그죠? 한 가지 더 거기에 이 문제와 관계없지만 이 문장 속에 위험과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 리스크죠. 리스크, 불확실성, uncertainty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교재에는 들어가 있어. 기대 효용은 들어가 있는데 나는 안 다룰 겁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출제가 한 번도 안 되고 내가 보기엔 출제가 앞으로 안 될 듯 싶어요. 나중에 대신에 기회 있으면 내가 뭐 사인사색이라든가 할 겁니다. 그때 할 거고 위험과 불확실성은 사실은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자, 좀 어려운 말씀이면은 얘는 확률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고요. 얘는 확률 변수조차 없는 경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위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낭떠러지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학에서의 위험이라는 것은 확률이 존재하는 사례인 거예요. 동전을 던집니다. 앞면이 나올까 뒷면 나올까? 자, 앞면 나온 확률 얼마? 2분의 1. 뒷면 나온 확률 얼마?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앞면 나올 때 너한테 100원 줄게. 이런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존재한다? 위험이 존재한다.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왜? 100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 2분의 1의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제학에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그런 확률조차 존재하지 않는 경우야. 오케이? 그렇죠? 예컨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석 달 후에 비가 올 것이다. 석 달 후에 비가 오면 너한테 100원 줄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석 달에 비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같이 확률 자체가 존재하는 사례를 위험이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확률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이거 구분하지 말고 위험, 불확실성 다 똑같은 이유로 그냥 확률이 존재한다. 대부분 책들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거든. 그래서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나왔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거는 동전 던지기 한번 떠올리시고요. 얘는 석 달 후에 비가 오느냐 비가 오지 않느냐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률이 존재할 때 위험이 존재한다는 표현을 쓰고 확률조차 없을 때 불확실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 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첫 시간. 첫 시간은 아마 너무 쉽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도 쉬울 거야. 그 다음 시간부터 소비 이론 들어가야지만 어디 경제학 공부하는 맛이 나죠. 아무튼 첫 시간 여기까지 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